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파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데요. 이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는 이미 지난달 23일에서 24일까지 1박 2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방한에서 확인된 바 있지요. 그가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꺼낸 의제는 두 가지였어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었습니다.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방한에서도 이 두 가지 이슈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볼턴이 방한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의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고 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의 요구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분담금을 5배나 늘려달라는 거죠. 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 자산 전개 비용, 예를 들자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할 때 괌에서 F-35라든가 항공모함 등이 출동할 때 드는 비용들을 말하죠. 그걸 이제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비용 등도 지금까지 미군이 부담했는데 한국 측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존의 군수 지원비, 인건비 외에 작전 지원이라는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분담금을 5배씩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말은 요청이지만 통보한 것과 다름없죠.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부자 동맹 운운하면서 동맹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바 있어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거세질 예견케 하는 것이고, 그럼 분담금 인상은 곧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개될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시작될 전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9월 달부터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잖아요. 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는 당연히 국방비가 포함이 돼 있죠. 그것과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늘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는 미국의 고위 국방 당국자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에스퍼 장관의 방한 시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부당한가? 즉 현금으로 미군 주둔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국민 1인당 지급액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등등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칼럼들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공식화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발발 원인이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제기했죠. 그 때문에 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혁명 수비대와 해군 등 병력을 이미 배치해 놓고 있고요. 최근에는 영국이 구축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 군대를 결성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해왔지요. 에스퍼 장관은 3일 현지 시간입니다. 호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호위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아예 직설적으로 요구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에스퍼 장관과 함께 호주 측과 장관급 회담을 가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 여기서 말하는 호르무즈죠. 호르무즈 해협 지역 내에 이해관계가 있고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나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국과 일본을 직접 거명하며 파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청와대는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 발표문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강경화 외무장관은 7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지난 6월, 즉 존 볼턴 보좌관이 방한하기 이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를 해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있는 청해부대라고 있거든요. 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사실 편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해부대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소말리아 인근의 해적으로부터 한국 선박과 선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파병 동의안의 명분은 그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 해군 사령부를 구성해서 거기 속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이 부대를 미국의 해군 중부사령부가 통제하고 있거든요. 이건 애초에 파병 동의안 가결 당시에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죠. 만일 한국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게 되면 이건 미국의 대일한 군사 위협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5조 1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그러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 유지에 부합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또한 에스퍼 장관은 3일 신형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고도 밝혔어요.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 배치를 전면 금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있는데 이 조약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죠. 탈퇴한 바로 다음 날에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요. 중거리 핵전력 조약, 영어로 INF죠. 이것은 1987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입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500km에서 5,500km 사거리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혹은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 조약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하자는 목적이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확대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겠죠. 뉴욕타임즈는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향해 위험하게 방향을 전하는 데 대해 동맹국들이 기겁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 발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7년 사드 배치로 가뜩이나 한중 관계가 꼬여있는 상태잖아요. 2년을 끌어온 사드 갈등 때문에 여전히 한중 관계가 어렵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을 만나 사드 문제를 다시 꺼냈어요. 또한 지난 6월 시진핑 주석도
G20 회의 때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었죠. 지난달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상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죠. 카디즈를 침범하였어요. 중러 공군이 최초의 연합훈련 비행을 독도 영공에서 전개한 것인데요. 카디즈를 넘나들었어요. 중러의 연합공중훈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동 대응인데요. 그런데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입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서 삼각 군사동맹의 균형을 일으키자는 목적이었거든요. 이 복잡한 정세 와중에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선포했죠.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지키지 않는 한국이 문제라면서 적반하장의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게 일본 패싱, 소위 말하는 일본 소외지요. 이 일본 패싱에 대한 아베 정부 나름의 대응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한반도 문제에서 철저히 배대주자, 심통이 난 옛 제국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우파 지배 세력은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화해를 하고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결과적으로 일본 소외가 고착화될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더구나 조미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히 소외됐잖아요. 그럼 결국 일본으로서는 자국 안보마저 걱정해야 되고 그 안보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죠. 아베가 무리수를 두면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에 나선 것은 조미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의 화해 단합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속절없이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거대한 전환계의 변화가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한반도 정세를 규정했던 국제질서가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주도 아래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유지되던 동북아 질서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죠. 또한 1971년부터 지속된 미국과 중국의 화해 관계가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과 안보 대립의 갈등 양상으로 변했죠. 1953년 정전협정으로 주석되었던 정전체제는 북의 핵무장 완성으로 무력화되었죠. 또한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평화와 번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성립된 65년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65년 체제가 아베 정부의 경제정쟁 도발로 해서 그 시효가 끝나가고 있죠. 한미일 동맹은 파열음을 내면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8월 24일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입니다. 곧 8월 24일 안에 한국이나 일본은 어느 한쪽이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지소미아는 애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고 미국의 강요로 체결된 협정이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유일한 군사협정이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을 했다가 강한 여론의 반발이 부딪혀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2016년 최순실 비리가 터져서 탄핵 촛불 항쟁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국민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상징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만큼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이것이 외교 협상용 빈말로 그칠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예리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8월 5일 칼럼이었습니다.